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겠죠. 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시한폭탄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풍선도 그렇잖아요. 이거 후후 불다가 어느 한계가 넘어서면 펑 하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 인체와 뇌혈관도 그런데요. 일부가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를 바로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파열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뇌동맥류가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요. 이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를 제대로 해제하고 또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안동병원 신경외과 한영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동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정말 침착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뇌혈관 이 벽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이제 뇌동맥류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뇌동맥류는 뇌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실제 병원마다 아니면 의사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 다른데요. 혈관에 까리가 있다, 혹이 있다, 또는 혈관이 늘어나 있다라는 표현을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와닿는 표현은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풍선도 불다 보면 풍선벽이 점차 얇아지면서 결국에는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동맥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도 파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뇌동맥류가 터진 것을 우리가 뇌지주막 가출혈이라는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네. 이런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고 치료를 받아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아주 안 좋은 위중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 그대로 초응급 질환인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대부분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뇌동맥류는 대부분 파열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붙은 건데요. 환자분들은 흔히 두통이 자주 있는데 동맥류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동맥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동맥류의 위치가 특정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시야가 겹쳐 보이는 복시라든지 네. 아니면 눈꺼풀이 처지는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에서는 파열 직전에 극심한 두통이 마치 예고 신호처럼 나타나기도 하하.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정기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기 검진이 진짜 답일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뇌동맥류 이제 위치에 따라서 파열 전에 이제 두통이 있을 수 있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두통을 이렇게 가볍게 그냥 여기고 병원에 갔다가 뇌동맥류다. 아이고.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일반적인 두통으로 뇌 CTA나 MRA를 시행한 후에 우연히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파열 상태, 즉 뇌동맥류가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경우 실제로는 두통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환자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아니면 망치로 맞은 것 같다 같은 아이고야.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응급실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네.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로 실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위험한 뇌동맥류가 대체 왜 생기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왜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상황이 오면 갑자기 뒷목이 탁 땡기면서 그럴 뭔가 수 있죠. 혈관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혹시 뇌동맥류도 이런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스트레스 자체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게 이제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뇌동맥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든지 기전이라든지 뭐 그 과정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기본적으로 탄성을 가진 구조물이고 고무줄을 떠올려 보시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러한 혈관 구조물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혈관 일부가 약해지면서 그 부분이 점차 부풀어 오르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뇌동맥류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들은 존재하는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경우 뇌동맥류의 생성 요인이나 파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며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등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고혈압, 흡연, 당뇨 이런 뭐 비만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뇌동맥류가 이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령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혹시 성별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모두가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네. 뇌동맥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주로 5, 60대의 중장년층이며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환들을 보면 과장님 뭐 가족력 아니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도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안 좋은 유전자를 아이에게 물려줄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뇌동맥류는 어떻습니까? 유전이나 가족력 영향을 받나요? 뇌동맥류가 유전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성 뇌동맥류로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맥류가 있는 환자의 가족에서 동맥류가 무조건 또 발견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가족들에게서 그런 경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는 자녀 중 2명 이상이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는다면 검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또한 한 명의 환자에서 다발성 동맥류가 발견이 되거나 다낭성 신증 같은 특이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가족성 동맥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족들에게 검사받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뇌동맥류를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만약 뇌혈관이 파열되면 100명 중에 30명은 사망한다. 이런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뇌동맥류, 실제로 이게 얼마나 위험하죠? 파열 전의 뇌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파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열 시 사망률은 30에서 5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고 치료를 잘 받아서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수에서는 신경학적 결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일지라도 파열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두통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눈꺼풀이 처진다고 외래를 어허. 찾아오신 7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네. 눈꺼풀이 처지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실제로 신경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두통이 있으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는 매우 걱정이 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를 해보니 후교통 동맥에 15mm 정도 되는 큰 동맥류가 있었고 네. 이 환자의 경우는 파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소견이기 때문에 당일 입원 후에 응급으로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당일 응급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일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진단을 한 그 즉시 바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의 시작은 무엇보다 정확한 또 진단에서 나옵니다. 진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검사 방법 중에 제가 듣기로는 뇌혈관 조영술이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들어본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검사입니까? 뇌동맥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학적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뇌 CTA나 뇌 MRA 등을 이용해서 진단하게 되며 이때 두 가지 검사는 대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더 정밀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확진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뇌조영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시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실제로는 대퇴동맥을 통해 뇌혈관에 직접 접근해서 시행하는 정밀 검사로 보아야 할 겁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뇌동맥류의 정확한 크기, 위치, 그리고 더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혈관이랑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그 정보를 토대로 치료를 시행해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치료가 가장 적절한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뇌혈관 조영술은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사실 환자들이 가장 괴로운 건요, 이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럼요.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럼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들은요, 무조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뇌동맥류가 파열된 확률은 모든 뇌동맥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을 때 연간 약 1에서 2%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의 뇌동맥류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1년간 추적 검사를 했을 때 네. 한두 명의 환자에서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맥류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열 확률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파열 확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만 선별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뇌동맥류가 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열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데, 그래도 치료의 기준이 되는 뭐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혹시나 뇌동맥류 크기가 작다면, 과장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뭐 바로 뭐 수술한다기보다는 좀 추적 관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작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 정확해요? 예, 그렇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동맥류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파열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풍선을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바람을 조금 불어넣은 작은 풍선은 굉장히 파열 확률이 낮지만 계속 바람을 불어넣어서 크기가 커지면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쉽게 터지듯이 네. 뇌동맥류도 크기가 증가할수록 혈관 벽이 얇아지게 되고, 그럴수록 그 파열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10mm 미만의 경우 일반적인 동맥류로 분류하게 되고, 10m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의학적으로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25mm까지를 큰 동맥류로 분류하고, 25m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대하다고 해서 거대 동맥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크기 이외에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기에 크기만으로 정확한 치료 기준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4mm가 넘어가는 동맥류는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풍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머릿속의 시한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도요,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거 역시도 맞는 얘기입니다. 동맥류의 위치도 치료 결정에 굉장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파열 확률이 다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위치의 동맥류는 터질 확률이 높아서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위치는 다른 일반적인 곳보다 파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위험성을 가지는 위치도 있습니다. 네. 흔히 양측 혈관이 만나는 정교통 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전방순환과 후방순환이 연결되는 후교통 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의 뒤쪽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저동맥과 척추동맥을 포함하는 후방순환계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서 파열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런 경우 앞에서 언급드린 일반적인 치료 기준보다 크기가 더 작은 경우에도 파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뇌 바닥 부위에 위치하는 상상돌기 주변 동맥류나 경막 외 동맥류의 경우 파열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하더라도 추적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위치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러면 혹시 모양도 좀 위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과장님 암도요 좀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뇌동맥류에 있어서도 모양도 이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동맥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고려해야 하는데 언덕처럼 완만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끈하고 둥근 모양의 동맥류보다는 길고 뾰족하고 아니면 모양이 균일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동맥류에서는 파열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죽이 있는데 이걸 밀대로 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큰 반죽을 넓게 조금만 이렇게 한두 번 밀었을 때는 두께가 별로 얇아지지 않겠지만 작은 반죽을 굉장히 길고 넓게 반죽을 밀게 되면 얇아지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내 동맥류도 좁은 부위에서 길게 부풀어 오른 경우 그 혈관벽이 매우 얇아지기 때문에 다른 모양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풍선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는데 이 풍선에 불량인 부분이 있으면 네. 매끈하고 일반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 부분만 더 얇고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맥류의 모양이 불규칙할수록 그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된다면 머리를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아유. 개두술이죠. 예. 근데 머리를 연다? 아. 본인뿐 아니라 이 가족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머리를 연다고 하면 걱정이 굉장히 크실 건데요. 흔히 동맥류 결찰술, 클립 결찰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인데 개두술, 즉 두개골을 열고 내 동맥류에 직접 접근한 다음에 동맥류의 입구, 목이라고 하죠. 잘록한 부분을 금속 클립으로 찝어서 이 내 동맥류 내로 혈류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수술입니다. 네. 이 방법은 1930년대부터 개발돼서 80년 이상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왔고 오랜 기간 동안 뇌동맥류 치료의 대표적인 수술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낮아서 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고 장기간의 추적 검사에서도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미세혈관을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하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오랜 표준 치료이고 또 재발률이 낮다고 하니까 안전한 수술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예, 돼요. 혹시 개두술 말고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흔히 코율색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뇌혈관 내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는 두개골을 열지 않고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가느다란 미세동안을 뇌혈관까지 진입시키고 내 동맥류 내로 위치시키게 됩니다. 이 미세동안을 통해서 동맥류 내부에 코일이라고 백금으로 만들어진 금속실이 있는데 이를 채워넣게 되면 동맥류 내로 혈류가 유입되지 못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스텐트라는 그물망이나 풍선 등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는 비침습적인 치료로서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짧고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적합하며 수술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동맥류 치료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임상에 도입되어 현재는 개두술과 더불어서 내 동맥류에 대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전체 뇌동맥류 치료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장님께서 두 가지 수술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자가 미리 알아둬야 될 부작용이나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립 결찰술의 경우 아무래도 두개골을 여는 수술이므로 회복이 더 오래 걸리고 고령 환자라든지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깊은 곳에 위치한 혈관의 경우는 접근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코율색전술은 덜 침습적이지만 동맥류의 모양이나 위치가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일이나 스텐트 같은 이물질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있고 치료 이후에 항혈소판제를 일정 기간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뭐 수술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는 아유 선생님 그냥 수술 말고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아쉽게도 현재는 약물이나 자연치유로 동맥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 실제 외래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동맥류를 낫게 하는 좋은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본적인 치료 약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대신 보조적인 치료로서 혈압을 조절해서 파열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 제제들을 사용해서 안정적 시술을 돕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두술이나 혈관 내 치료법만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장님께서 앞에서 이 진단받은 뇌동맥류 크기가 적으면 일단 추적 관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요 환자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위험 인자는 고혈압과 흡연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인자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네. 동맥류가 있는데 흡연 중이시라면 네. 금연을 무조건 시행하셔야 됩니다. 전자담배도 안 되는 거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비만을 관리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비단 뇌동맥류의 관리뿐만 아니라 뇌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잘 치료하고 추적 관찰하면 혹시나 완치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그 해당 병변에 한해서는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나. 특히 클릭 결찰술은 재발률이 매우 낮고 네. 코일 색전술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동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놓은 동맥류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도 꾸준한 추적 관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요. 뇌동맥류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운동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과장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클릭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 같은 치료를 요하는 동맥류를 가진 환자는 실제 절반의 반도 안 됩니다. 네. 사실 동맥류를 진단받았을 때 파열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치료를 권고받았을 테고 그 파열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거나 운동을 하고 동맥류가 터졌다면 네. 그거는 비행기나 운동이 유발했다라기보다는 그 동맥류 자체가 원래 터질 만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타셔도 되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 모든 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내압이 올라가게 되고 내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과격한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게 또 뇌혈관이기 때문에 들으신 대로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생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뇌동맥류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미리 알면 충분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걱정과 공포 대신에 정확히 알고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우리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동병원 신경외과 한영민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